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이어갑니다. 코로나19 100일을 맞아 특별한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님, 그리고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원장님, 그리고 김동은 계명대 이비인후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7406님, 교수님 세 분의 말씀은 어쩜 이리도 조근조근 신뢰가 가게 말씀하시는지요. 저희가 가장 신뢰가 높은 분 세 분 모셨습니다. 한번 얘기해보고 아니다 싶은 분들 그 다음번에 안 모십니다, 사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 보고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항상 화난 얼굴로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네.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도 교수님들처럼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성무님, 김동근 선생과 이재갑 선생이 같이 있는 모습 상상했는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임승관 선생님까지 저희가 꿈꾸던 오늘 그런 자리여서 계속 시간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윤킴님, 정부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면 국민들은 과정을 이해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따라주는 모습이 정말 이번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3분의 1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 얘기 계속 기울이고 선생님들 얘기 계속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번에 대구로 몰려드는 의료진들, 그리고 대구 병원에서 본인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병원을 열어주는 그 병원장님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면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죠. 환자가 너무 급증하는데 공공병원이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네. 사실상 대구의료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병상이 한 450병상밖에 안 되고 적십자병원이 있었는데 자꾸 적자를 낸다고 사실 그다지 큰 적자도 아니었는데 2010년에 적십자병원이 문을 닫아서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대구도 그렇군요. 상황이 좋지 않았군요. 예, 대구가 메디시티 대구라고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은 의료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도시인 줄 알았는데. 네, 병원도 많은 줄 알았어요. 예, 병상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도시별로 따졌을 때 병상은 상당히 많지만 이번에 환자가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병상이 없어서 댁에서 대기하다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대구 동산병원을 비롯해서 여러 병원들이 이렇게 민간 협력 차원에서 병상을 좀 열어주셔서 그래도 입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자원봉사 의료진에 의존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병원에 계속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일 때 저희가 이번에 드러났던 우리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 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이번에 알 수 있게 된 게 공공병상이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시도에 부족하다, 그걸 알게 됐으니까 지금 빨리 시급하게 병상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의료 체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아주 경증 환자도 무조건 입원을 시키니까 나중에 더 심한 환자가 왔을 때 입원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공공의료 체계를 이번에 빨리 준비를 해야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3분의 2가 남아 있는데 다음에 더 심한 이런 확산이 됐을 때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승관 선생님, 네. 경기도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신데요. 네. 경기도 진료협력 네트워크 출범했다는데 이게 조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까도 좀 설명드렸듯 저는 이번 코로나 대응은 지역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현장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거버넌스, 지역의 네트워크, 지역의 시민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1월 말 2월 초부터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많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공공병원들이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이 7개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다 병상 규모가 작습니다. 허가 병상 한 150에서 한 250병상 사이 정도의 되게 작은 병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의 양을 많이 이게 맡아들일 수는 있어도 중환자를 담당할 수는 없고 한국 의료의 생태계가 그런데 중환자들은 볼 수 있는 여력은 민간기관들에 있거든요. 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같은. 그래서 이런 민간기관들과 공공병원들 사이에 어떤 연결 그리고 협력이 있지 않으면
대처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내는 게 바로 거버넌스일 테니까요. 그래서 지방의 지역의 어떤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대응의 어떤 키 팩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공동 대책 또 곤란한 당구해라, 뭐 말. 일해라 그렇게 막 계속 또 곤란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압박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네, 격려해 주시고. 근데 저는 뒤에서는 채찍질 막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좀 있죠, 좀 있죠, 조금 있죠. 저는 민간협력 거버넌스가 이렇게 완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네. 한국에서 참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되게 자신 없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리더의 어떤 현명한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유연한 관료,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유연한 관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책무성 있는 전문가 민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세 요소가 아주 잘 서로를 믿고 결합될 때 작동할 텐데 지금 설명을 들으셨듯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네. 그 어려운 숙제들을 저희가 같이 17개 시도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님이 방금 병원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백병원 신경과 선생님 환자 친절히 잘 봐주셨어요. 네, 이 선생님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친절해요.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마음속으로 존경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계기로는 진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무 불만 없이 그리고 그 어려운 현장으로 전쟁터 같은 현장으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그 의료진 보고 정말 감동하고 감사의 마음 컸습니다. 적폐소강님이 대구 의료 봉사자들 급여나 처우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전체적인 그 의료 봉사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의 처우도 좀 개선됐는지도 제가 후에 이재갑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김동훈 선생님 좀 나아졌습니까? 네, 처음에 정부에서는 일찍 돈을 내려보냈답니다. 내려보냈는데 대구시에서 빨리 그걸 나눠주지 않아서 예. 많은 많은 분들이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가격리 또 자가격리에 대한 그런 보상이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2주 단위로 주다가 4주로 바꾸는 과정에서 네. 조금 뭐 문제가 있었는데 대구시의 해명은 또 뭐 들어보면 이해는 되지만 또 해명을 하자마자 바로 지급을 하는 걸 보면 네. 충분히 미리 지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처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전국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대구 시내 119 구급차들이 정말 열심히 다니고 고생하셨는데 이분들이 해단을 하고 돌아갈 때 시장님이 나오지를 않으셔서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럴 때는 예. 꼭 나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될 그렇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분들이 주무시는 문제라든지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좀 처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힘든 일을 하지만 이런 힘든 일을 할 때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아주 좀 섬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훨씬 더 힘을 내고 이 일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이런 생각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환자를 보는 특히 이제 확진 환자를 보든지 선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위험성을 감수하고 그렇죠. 근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사실 병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제 배려들을 좀 해줘야 되고 사실 뭐 안 받아도 그만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처우를 확실히 해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래 나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 어떤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들 근데 지금 많이 다 고쳐졌죠. 지금 고쳐지고 많은 부분에서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근데 사실 지금 아직도 확진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좀 경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그런 수당, 위험수당 이런 걸 잘 못 챙겨주는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큰일이네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어떻든 그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들을 빨리 좀 해주셔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해결이 되고 동산병원도 어렵다고 최근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로 병원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병원에 무서워서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대책도 좀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4481님은
간호사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예, 응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주지구박 세상님, 직접 환자분들을 돌봐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진짜 고생하실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 스태프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병원 시설팀, 청소 노동자, 아까 앰뷸런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세탁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뒤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좀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김동훈 선생님? 예, 이번 100일 동안 저보고 누가 가장 고생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간호사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로 일을 했던 게 아니고 3월 초부터 간호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직접 간호사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좀 알아보니까 사실 간호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해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네. 병동에 들어가서 가까이서 이번에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켜봤는데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게 상당히 많았고, 사실 환자분이 코로나 말고라도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퇴원할 때까지 입원의 예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수술하는 의사도 있을 것이고 진단하는 의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가까이에서 24시간 이렇게 돌봐주는 간호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 방호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니까 다른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원래 간호사일 뿐만 아니라 병동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다음에 환자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 그런 일까지 모두 다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투입되는 분들이 전부 이런 감염 질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고 그냥 방호복 입는 그런 동영상 정도 보고 이렇게 투입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간호란 일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일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간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가, 그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19가 좀 해결이 되고 나면 한번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군뮤직님, 김동훈 선생님 상록수 뮤비에 나오실 만하네요. 네, 연예인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재갑 교수님, 어려운 문제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뉴노멀이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2010년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데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제로 놓여진 상황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창의적인 접근들을 해주시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런 감염병의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을 개발을 해주시면 어떻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를 바꾸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 잘 지탱해서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훈 교수님. 처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감염병이 확산될 때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어떤 차별의 언어, 그다음에 이렇게 배제하기 쉬운 말들, 상처를 주는 말들, 미워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그렇죠. 갑자기 환자가 확산이 되니까 그걸 역으로 겪게 되는 거죠. 뭐 대구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말들을 듣거나 배제의 말을 듣거나 뭐 미움의 말을 듣거나 그런 걸 들었는데, 결국 대구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의료진의 도움,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내주신 많은 그런 염려와 사랑,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염병의 확산은 5년, 6년 주기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차별과 배제의 어떤 생각들,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이번에 보셨듯이 어떤 따뜻한 휴머니즘, 그다음에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모아져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승건 선생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네, 저희가 지금 100일을 좀 편안하게 맞고 있는데 오늘 뭐 반복해서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캐릭터 같아요. 근데 과연 저희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거는 질문을 잊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종교
종교기관 쪽, 혹은 어떤 직장, 혹은 어떤 문화 이런 쪽에서 이제 유행들을 잘 겪어냈는데 사실 의료기관이나 장기 요양시설 위주로 일어나는 유행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큰 경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성공들을 잘 돌아보되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 즉 질문을 잃지 않는 태도를 저는 좀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도. 잊지 않겠습니다. 김성규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오늘도 병원 옆 모퉁이 컨테이너 박스 속 선별진료소 선생님들이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지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거기 지날 때마다 마음이 찡하고 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주영님 간호사입니다. 김동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6934님 산후조리 100일이 생각나네요. 100일이 나쁜 균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과 격리했던 시간들이었다면 이제 각자의 면역력 증강과 손 씻기 등의 위생 습관이 정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살아나가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애민 정책과 의료진의 소명 의식이 숨가쁜 시간에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저희 청취자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엄청난데요. 네. 세 분 선생님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훈 교수님, 이재갑 교수님, 임승관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상록수 2020 들으면서 세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껏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를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은 시민들의 우에 시민들이 연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 대신해서 대표로는 할 수 없고요. 대신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갔다 올게요. 가지 마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은효님,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길 것입니다. 0419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너무 빨리 방정 떨면 안 됩니다. 의료인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 적은 보세도 말없이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3909님,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두렵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지난 주말부터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색해졌습니다. 신천지 사건도 잘하고 있다고 방심했다가 하루아침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했는데 그 마이크가 꺼진 뒤에 선생님들과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더 두렵다. 그래서 개학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잠깐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4831님, 소방대원들 인력 지원하시는 분들 인터뷰 보면서 열악한 주변 환경에도 힘듦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에 힘내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네, 소방관 아저씨들 너무 감사합니다. 0973님, 최일선에서 마스크 때문에 온갖 불평과 욕받이 하면서도 열심히 공적 마스크 배분에 힘쓰시는 약사님들도 많습니다. 이분들도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약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1935님, 전주 중화산동 주민센터에 방문했더니 폭스바겐 흰색 SUV가 하루 종일 주차해놓고 다른 민원인 차 주차 못하게 합니다. 주 기자님, 차 좀 빼라고 해주십시오. 중화산동 제가 이 동네 잘 아는데요. 폭스바겐 흰색 SUV 이분 차 좀 빼주세요. 차 좀 빼주세요. 차주님, 차 좀 빼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재난지원금 추경의 내일 밤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통합당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3차 추경 때 세출 조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100일째를 맞는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 고비라며 거리 두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의원 총선거 후 13일째인 오늘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 신고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K-방역 모델과 관련해 18개 분야에 걸쳐 국제표준화기구 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가결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전국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의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투표함과 선거 용지, CCTV 영상에 대해 증거 보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닥쏙닥 쑥떡쑥떡.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서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셨죠? 네, 정신없이 빛났습니다. 정신없죠? 네. 아침, 점심, 저녁 뉴스가 다르고요. 네, 맞습니다. 20분 단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20분 전에 쓴 기사가 바로 뒤집히기도 하고 네. 계속 매일매일 이러네요. 요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오늘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서 정말 아침부터 계속 취재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는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당선인 총회에서는 원래 이제 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반발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의견을 거듭 말씀하셨던 정도였는데 그런 기류가 전국위까지 갈 줄은 좀 사실 이 정도로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이제 전국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4개월짜리 비대위가 세워지게 되면서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 오히려 더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목 받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네. 지금 할지 말지 나 4개월짜리 안 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까 사무실 나오시면서 네. 기자들이랑 만나서 나는 아무 얘기도 들은 게 없는데 이러셨더라고요. 아니, 뉴스에 다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다면서 답변을 피하셨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분 성격상? 그래서 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한 번 더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림을 미래통합당에서? 좀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하루는 어땠어요 오늘? 오늘은 사실 그러니까 별다른 개인 일정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전국 국회에 오시거나 전국이 가시거나 여쭤봤는데 안 가시고 이제 평소에 다니시던 운동하러 가시고 사우나 가시고 평소에 이랬던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다니십니까? 아. H 호텔 계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딱 혼자서 아시네요. 예, 신문 사우나 보고 하시는 거 사우나하고, 좋아하시고 예. 그쪽에서 많이 미팅도 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그분 취재를 은밀하게 했었는데 점 보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세요. 아, 네. 누군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한두 명인데 김성수 의원, 그다음에 최명길 전 의원 네. 그런 분들 만나셨어요 옛날에. 예, 지금도 요새는 최명길 의원이 비서실장 역할 하고 계시죠. 그분만 계시죠?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사우나하고 밥 먹고 혼자서 신문 보고 네. 그렇게 하시고 네. 다른 별도의 활동은 안 하십니까? 네, 그 사무실 가시고 집에 가시고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가 꾸려질 것 같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근데 꾸려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안 꾸려지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김종인 비대위로 갈 거는 같은데 네.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시간과 뭔가 좀 읍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정성. 예, 정성을 보여야 이제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성. 네. 정성만 있으면 옵니까? 정성을 보인 뒤에 네. 4개월이라는 그 임기 제한을 풀어줘야겠죠. 그래요? 당원에서 이걸 네. 고쳐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아직은요? 네, 오늘 그 상임 정국위에서 그 통과가 무산이 됐는데요. 정족수가 미달돼서 무산이 됐어요. 근데 네. 이 상임 정국위는 뭐 중진 의원들, 예를 들면 뭐 시도당 위원장들이 속하고 있는 것이어가지고 중진 의원들이 일부러 사실은 안 왔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 4개월짜리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던진 것 같은데 네. 김종인 위원장도 또 다시 반발하면서 맞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김성애 소장 모셔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근데 요즘에 계속 조용하고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원내대표에 출마하시거나 당대표 노리시는 분들만 좀 입장을 많이 밝히시는 편이고요. 당대표 노리시는 분들은 그 비대위원장 체제가 좀 불만이겠네요. 그렇죠. 오래 가면 갈수록 본인의 임기를 갉아먹는 구조잖아요. 지금. 당대표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어떤 분이고 원내대표는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3선 이상은 다 원내대표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네. 5선급의 뭐 조경태 의원 이제 21대 되면 5선 되시거든요. 네. 조경태 의원, 뭐 정진석 의원, 주호영 의원 이 정도 당대표를 노리시고 예. 원내대표는요? 원내대표 3선으로 보면 조혜진 의원이 오늘도 발언하셨거든요. 예. 아무래도 원내대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예. 유일동 의원도 유승민계 중에서 좀 이제 대표적으로 3선이시고 원내대표 수도권이시니까 원내대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친이 김태흠 의원 계시고. 네. 친이 친박은 약간 좀 색채가 얕아지셨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개파를 이제 들이미시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그렇습니까? 여의도 요새 분위기 다른 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도 27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월 7일에 하거든요. 원내대표 네. 선거에서 세 분이 오늘까지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태년, 전해철,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 네. 예, 맞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근데 노웅래 의원 안 나오실 것 같다고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단골 손님이어서 네. 선거만 있으면 나오세요. 네, 작년에도 이제 김태년 의원, 노웅래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이렇게 붙으셔가지고 이인영 대표가 됐었는데 네. 올해도 지금 이제 3파전이 될 것 같긴 분위기는 해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사실 정성호 의원님은 약간 개파색이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네. 김태년 의원님이나 전해철 의원님은 친문을 딱 진짜 들고 나오셔가지고요. 뭐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가 이번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김 기자님 워낙 누가 많으셔서.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괜찮아요. 저는 김태년 의원님이 안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예. 왜냐면 지난 작년에 제가 김태년 의원님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표를 많이 못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좀 의원들의 마음을 구워 삶으셨는지가 약간 네. 궁금하기도 하고. 김 기자님 그렇습니다. 좀 깊게 보셔야 되겠네요. 아, 그래요? 네. 선배는 그러면. 아니, 저는 누구라고 김태년. 얘기하진 않고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취재를 조금 하시다가 네. 막히면 말씀하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성정당들 어떻게 됩니까? 통합당 위성정당들, 민주당 위성정당들. 네, 좀 어제 오늘 위성정당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양정숙 당선인 관련된 네. 썰이 많이 좀 올라왔었고 또 네. 통합당에서는 원래는 합당 방침을 밝혔다가 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왜 우리는 교섭단체인데 여야 회동에 안 끼워주느냐라고 약간 독자 노선을 건나요? 화를 이제 내시더라고요. 누가요? 원유철 대표가요? 원희철 대표가 모여있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원내 수석 맡고 계시는 네, 백승주 수석 부대표님이 예. 우리도 교섭단체인데 왜 여야 회동에 우리 자리는 없느냐 이렇게 화를 내셔가지고 윤우덕 민주당 수석이 가서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사과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 만나셔가지고 그러면 이 합의문 같이 이제 합의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셔서 좀 정리가 되긴 했는데 통합당과 한국당이 사실 한 몸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도 껴줘라고 말하는 거가 좀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면 통합당하고 한국당 움직이는 걸 보고 더불어시민당도 움직입니까? 아무래도 양쪽 다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은 우리는 합당하겠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어서 좀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통합당이랑 한국당은 저쪽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면서 이제 좀 내부에서는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목소리가 슬금슬금 나오고는 있어요. 네. 양정숙 시민당 당선인은 네. 당적을 박탈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윤리위가 아직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제 열리지 않았나요? 오늘 오후에도 열렸거든요. 또 열려요? 예. 아니 정치계 그리고 여의도는 쓸데없이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맨날 회의한대요. 네.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윤리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에서는 양당 선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좀 강하게 밝히고 있어서 계속 버티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윤리위 결과 이후에 어떻게 선택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 좀 놀라운 게 2016년 총선 때 43억. 이 증가한 거를 지금 이제 이번에 43억이나 증가해가지고 92억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자체 조사를 당해서 벌였는데 성실하게 소명을 하시지 않아서 이제 고발까지 가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재산 어떻게 돈을 번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버는지 좀 우리 청취자들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널리 좀 자신의 능력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법조인들이 돈을 잘 벌었네요. 많이 벌었네요. 잘 벌었다고는 아니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와 또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되는데 부천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 하객분기점부터 4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는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더 가서도 서창분기
서초분기점 일대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석수에서 광명 사이와 또 서창분기점에서 문학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용비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전 구간에서는 노원교에서 녹천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의정부 가는 길은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 사이와 다시 노원교에서 수락 지하차도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커밍 순.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예요. 확실해요. 정치판에 쏟아지는 말말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 해설사, 정치 마술사 아닙니다. 정치 해설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찾아오셨나요? 예, 선거 수습 책임자의 속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선거 끝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뒷수습, 이거 쌈 여기서 다 나요. 그러고 이제 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볼까요? 민주당으로 갑시다.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책임자 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대승의 주인공, 이낙연 당선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연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공이 있기 때문에 공이 있고 대선 주자입니다. 선거에 공이 있고 대선 주자입니다. 힘이 여기로 막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지지율 올라가고요. 어쨌든 총선 기간 내내 황교안 대표를 압도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전국 선거를 뛰지 못하게 한. 네. 사실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황교안 대표를 불러주시는 후보님들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어쨌건 그 상대당의 핵심 그 선거운동원을 그렇게 묶어두고 선거를 치렀다는 자체만 해도 저는 뭐 이낙연 당선자에게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네. 대권 주자로 지금 뭐 여론조사도 제가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으로 놓고 보면 거의 대세론이 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당 대표직에 나갈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은 안정했다고 봅니다. 본인의 마음속에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답이 없다는 얘기는 나가겠다는 생각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저는 나갈 것 같아요. 정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나간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직접 들으셨어요? 본인도 모를걸? 아니, 본인은 얘기는 안 하는데 네.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움직이는 걸 보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겁니다. 네. 상대 후보랑 붙을 텐데 예. 이 경우 이낙연 후보가 워낙 세서 예. 다른 사람이 과연 덤비려고 할까 이런 좀 궁금증이 생기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7개월밖에 못하는 당대표라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당원상 대선 후보에 출마한 사람은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뭐 다 계산을 해보면 내년 초에. 금방 나와야 되니까 그거 할 거면 왜 하냐 이런 사실 이제 비판이 한편으로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전국적인 지명도나 지지도에 비해서 당내 기반은 조금 약하고요. 없어요. 예. 그리고 여의도 사람들한테 이낙연 그 의원께서 당선자께서 그 지지세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반을 닦아놓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7개월만 하고 나갔을 때 그것을 꼼수라고 비판하는 쪽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지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어쨌든 대선 주자로 나간다고 했을 때 비대위원장으로 한 7개월만 하는 방안은 또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 이해찬 대표의 성정을 놓고 봤을 때 이해찬 대표는 지금 뭐 총선 잘 치렀고 대승을 이끌었고 잘 마무리하는 게 마지막 과제인데 네. 이분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 보면 꼼수가 잘 없거든요. 예. 거의 항상 정면 돌파하기 때문에 예. 비대위 옵션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지만 전 이해찬 대표는 그렇게는 네.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면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낙연과 맞설 대항마가 누구 있느냐. 대항마는 누구 있습니까? 일단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바 있던 송영길 네. 의원은 무조건 출마로 네, 봐야 준비하고 된다고 있겠죠. 봅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후보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또 하나의 큰 싸움인데 그렇죠. 김부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권 주자로서는 아직 그 인지도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대구에서 최근에 당했던 어떤 이런 억압. 그럼 이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속에다 빚을 지운 건데 사실은 이번 선거 때 대구에서 낙선한 김부겸 사실은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누구는 살렸어야 되는데 누구는 붙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후보에 대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확 가야 되는데 김부겸 후보한테는 그 마음이 가지 않는 것도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많이 간축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 어느 정도 신용이 쌓였고 김부겸 미안한데 뭐 하나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 민주당의 당원들 사이에 싹트고 있는 거죠. 예. 이걸로 나가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낙연, 김부겸 두 분 전부 다 다음번 대권을 노리는 분이거든요. 네. 둘 다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걸 또 민주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완전 눈치 게임이다. 한 네.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두 달 정도는 이 상태로 좀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지금 거론했던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아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는 친문, 비문, 반문을 나눌 수는 저는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예. 이낙연 총리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옛날 기준으로는 친문은 아닌데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초대 총리를 공동 운명체로 초대 총리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당원들로부터는 친문으로서 크레딧을 받는데 지금 현재 이 플레이어로 뛰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더 스킨십을 하면서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당대표의 그거를 노리는 분들은 저희가 다 모셔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예. 원내대표 선거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화제입니다. 화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내대표를 먼저 뽑기 때문에 지금 선거 운동에 돌입했어요. 거기는 3파전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 김태년 후보도 만만치 않고 또 전해철 후보도 만만치 않고 정성호 후보 이렇게 셋이서 붙어서 결승에는 두 사람만 올라가거든요. 항상 셋이 붙어도 결승엔 두 분만 올라가는데 그러면 3등한 사람이 사실 키를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누군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셋 중에 진짜 중요한 인물은 3등 할 사람이다. 3등 할 사람이 1등이냐 2등이냐 어느 쪽에 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바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1위를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원내대표를 처음에서 하려면 3명이 나가서 90표를 혼자 얻어야 되는데 90 시민당은 안 들어온 상태니까 80표 정도 되겠군요. 여하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지금 없다고 보고요. 3등을 향한 구애가 어떻게 벌쳐질지를 보는 것이 또 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2004년이었습니까? 열린우리당 처음에 탄돌이라고 하나요? 그 초선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합니다. 그때 첫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원내대표로 노무현 대통령 계열에서는 이해찬 지금 대표가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나왔어요. 천정배 의원이 나왔는데 천정배 의원도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킨 유일한 의원이었고 친노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초선들이 바다가 갈라지듯 쫙 갈라졌어요. 의견들이. 그런데 예. 결국은 친노 진영에서 유시민 그 작가를 비롯한 사람들이 다 이해찬 대표를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밀었는데 결국 깠을 때 단 몇 표 차이로 천정배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이변이었죠. 세상에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정당의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전 거짓말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여론에도 흔들리지 않는 표를 3명이 출마하면 3표를 약속하는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죠. 그렇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으로 가죠.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상임 전국위원회가 있고 전국위원회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상임 전국위원회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 그리고 의원 중에서 원내에서 임명하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5명이 모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예. 45명은 어떻게도 모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조건 소집령이 떨어지면 모여야 할 사람들인데 네. 17명이 모여서 이게 회의가 무산이 됐단 말이죠.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하는 당 지도, 그러니까 지금 당에 있는 중역들 그리고 반국기 하나 낀다는 분들이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김종인만은 모르겠어. 네. 이렇게 해서 비토를 놓은 거라고 봐야죠. 아, 참. 그 중앙위를 억지로 통과했는데 정원 600명에 330명이 오고 그중에서 찬성이 170명. 결국 25%의 지지로 비대위를 만드는 둥 안 만드는 둥 해버렸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면전에서 저는 모욕한 게 아닌가. 그래서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장 입장을 냈죠. 이게 뭐냐라고 입장을 낸 상태라 내용이 좀 더 거세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예. 격조 있는 방송에서 뭐 꽤나 낀다. 이거는 좀 그래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다 안 한다. 김종인으로 간다 안 간다. 나는 3개월짜리 4개월짜리 못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자강파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도권에서 참패지 대구 지역 다 이겼죠.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영남 나쁘지 지역에서 않죠.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1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 50석을 잃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30석 정도를 잃은 것뿐이라고요. 네, 30석. 네. 뭐 밖에서 보기에는 참패네 뭐니 해도 당 안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4년이 보장된 사람 100명인데 이 100명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뭔가 당을 새롭게 만든다? 그렇게 못합니다. 쉽지 않겠죠. 80 이하로 쪼그라들었으면 목숨을 내놓고 변심하자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 말이 바로 40대 경제 전문가라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키워드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모두 다 안 돼라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미래통합당이 대답을 한 거죠. 왜? 우린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힘도 많이 있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당신이 40대 이하로 잘라? 우린 못 받아들이겠어. 네. 라는 선언을 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승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대로 승부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어영부영 끌려가다 8월에 누군가에게 당권을 넘겨준 상황이라면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하고 손을 털고 나가실 분으로 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대부분의 그 정치평론가들이 김종인 비대위가 불가피하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성애 소장님이 이런 식으로 가면 김종인 비대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또 밖에서 보면 당연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데 당내에선 아니야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이 자강론이 더 힘을 받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그 한나라당 때였나요? 천막 당사 열면서 그분들이 부자들인데 당사도 팔고 천막장 간판 떼가면서 들고 어디로 가면서 그때 염창동이었던가요? 등촌동. 급할 때 이분들이 이 거적 깔고 읍소하고 무릎 꿇고 울고 큰절하고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인데 네. 지금 그것조차 안 해요. 그것조차 못하고 있어서 저는 네. 진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가 불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무릎 꿇기 싫다 이런 정리가 오늘 밖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2주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 결과를 보시죠. 네.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요. 열린민주당의 앞날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갑니다. 최강욱 비대위원장 행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그 당대표로서 이근식 당대표께서 선거가 끝나면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었고 네. 정봉주 최고위원도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비대위가 생긴 건 아니고 정상적인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비대위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원 개정까지 다 마치고 투표를 통해서 전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회는 사실 이제 뭐 가교 역할을 하는 거고 최강욱 비대위원장 본인이 후보로 나올지 여부가 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 아니면 혹시나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지난번에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당대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요걸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아무도 누가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네요. 예. 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이 투표는 어쨌거나 어떤 세력의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하는 거라 모두가 그냥 다 서로 얘기 안 한 채로 나오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될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민주적인 투표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냥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겠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보는 것 같네요. 예, 되게 재미있는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정봉주 전 의원은 안 되겠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최고위원도 그만뒀고 예. 실제로 당무와 당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의 비대위의 결정과 그 행보를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예. 아 그래요? 아주 담백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또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친분이 좀 있어서 좀 마음이 갑니다. 좀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오늘 김성애 소장님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종종 모시겠습니다. 다른 평론가들하고는 격이 다른, 깊이가 다른 얘기를 해주셔서 많이 모시겠습니다. 아 제가 뭐 이런 KBS 같은 대단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작년 9월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너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왜 또 그렇게 또 들어준 얘기하세요?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물어볼 것이 많아서요. 계속 모실 거예요. 뭐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예 네. 무조건 오겠습니다. 무조건요. 네.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애청자분들이 뭐 아쉬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예, 뭐 저도 너무 재밌게 했고 뭐 이제 유튜브 가면 댓글도 다시 볼 수 있고 그래서 청취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요. 오랜만에 연락 오는 친구들, 친척들도 많이 있어서 정말 이 KBS 라디오의 위력을 실감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의 속내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비대위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꼭 찾아가세요. 선물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더 팅팅스의 We Walk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